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6 공공경제론 제5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행정학에서 다루는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란 무엇인지 개념적 정의를 경제학적으로 또는 사회계약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부를 두 개로 부르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그려드리지만 이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예요. 그리고 세모난 노란색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에 정부가 있고 정부가 아닌 것은 민간 부분이라고 그래요. 민간 부분 안에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 세모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져 있고 이 관계들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규제, 강화를 할 것이냐,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또 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권한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분권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하얀 서클 있잖아요. 하얀 동그라미는 이제 대외 환경, 국제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행정학 글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정부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사전에서 살펴보면 광의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라고 하고 있고 협의로는 그중에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사회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이고 그 강제력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한 강제력을 기초로 국민을 통치하는 조직을 정부라고 하고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이다. 즉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병역, 납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힘이 정부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government 할 때 영어로 govern, 다스림, rule over 이라는데 이거는 헌법과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 행위를 govern.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조직을 governmen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government 그래서 그룹의 입장에서 the group of people who officially control a country. 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는 the system used for controlling a country, city, or group of people, the activities involved in controlling a country, city, group of people. 그래서 control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rule over, govern 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인간은 왜 정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이 앞에 4주 동안 미시경제학의 기초 원리를 배웠는데 시장은 상당히 뭐라고 그랬어요?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시장이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켓 페일리어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론이라고 부르는데 마켓 페일리어 티어리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면 얼마든지 정보 없이 성공적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마켓 석세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독점의 문제, 공공재의 문제, 외부 효과의 문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시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 역할을 의사의 역할을 잘하면 government success라고 부르고 이것을 못하면 government failure, 정부 실패도 있을 수 있는 시장이 실패하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이 정치학적인 관점에서는 사회 계약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ocial contract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라고 하죠. 아나키라고 하는데 이 아나키 상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황이다. 동물의 왕국과 같이 약육강식의 세계다.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사회를 지배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가 지배를 하죠. 그러나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그 사회계약에 의해서 강권력, 공권력을 가진 정부를 설립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구성 요소를 형성하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뭐예요?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통해서 정부를 설립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통치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principle of self-government, 즉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야. 나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곧 내가 만든 것이고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장이 실패한 것들, 시장이 만들지 못하는 국방, 치안, SOC, 그리고 사회복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권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은 자유권이죠. 어? 여러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은 자유권을 빼앗기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부, 세금만큼 마음대로 쓸지 못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되죠. 사생활에 침해당하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제가 뭐라고 하죠? 1984라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조지 오웰의 책들을 좀 보시면 그런 이 정부가 왜 필요한지, 정부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소설을 통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다음에 정부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 coercive power라고 하죠. 정부가 있는 국가 안에서는 자력구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안 돼요. 자유이지만 그거는 지 혼자 있을 때 자유이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지되는. 만약에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서 폭력으로 감옥에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자력구제들을 못하도록 경찰이 있는 것이고 공권력이 있고 사법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력을 기초로 한 것만이 정당한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것. 즉, 강제로 군대 보내는 것, 강제로 세금 내는 것, 강제로 법을 지키게 하는 것만 의미가 있고, 내가 너를 돈 안 준다고 그래서 가서 때려가지고 돈 받는 거, 이걸 self-help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자력구제가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언제예요? 정당방. 정당방위 할 때는 자력구제가 됩니다. 내 힘으로 응?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경찰 부를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다 집집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당방위를 위해서. 그래서 유일하게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힘으로써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대의민주주의. 대부분의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 대신 뽑은 대표를 통해서 대통령도 우리의 대표죠. 국회의원도 대표죠. 우리 지방정부로 가면 대전시장도 우리의 대표고 대전시의원, 대덕구청장, 대덕구의원도 다 우리의 대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이 스마트폰 시대, 새로운 시대에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가고 직접 국민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의 특징은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과 정치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죠. 군대를 용병으로 사온다고 하면 그건 시장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용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병제라고 그래. 모든 남자, 건장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가게 하는 그런 권력에 의해서 군대를 만드는 것이죠. 또 공기업도 돌아가는 것이 시장성과 이 공익성과 효율성, 시장성과 동시에 있지만 공기업이 여러분 나중에 공기업은 따로 배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기업은 권력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부론 그러면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큰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커서 그만큼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작은 정부는 정부가 작아서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사유재산으로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이 클수록 작은 정부고 사유재산이 작을수록 큰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조세부담률은 내가 1년 동안 번 돈 중에서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가. 우리나라에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조세부담률. 그다음에 국민부담률은 세금 같지만 세금이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게 뭐냐면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까지 이 네 가지 4대 보험에 또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합치면 국민부담률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은 한 20%좀 넘는데 국민 부담률은 30% 가까운 수치로 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비중으로도 따져볼 수 있는데 공무원 비중 우리나라는 120만 명의 공무원이 있고 공기업이 46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60만 명, 170만 명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있는 거 있죠. 전체 5천만 명 중에 이들이 몇 명이나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나누게 돼요. 그다음에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얼마나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경찰이 아무나 다 잡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센 정부죠. 그래서 정부가 권력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얼마나 빼앗아가는가를 중심으로 규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큰 정부, 센 정부, 작은 정부 이런 개념의 다양한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그래서 큰 정부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소위 스칸디나비아 삼국이라고 부르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쪽이죠. 맨 처음 수업할 때 행복한 나라들이 대부분 그쪽이었는데 거기는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즉 복지국가라고 그래요. 거기는 당연히 큰 정부예요. 전체 평균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무조건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큰 정부니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옳으냐 이런 것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작은 정부는 대체적으로 영미형, 영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게 둬라. 정부는 개입하면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필요하지만 악한 존재다. necessary evil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작은 정부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이제 선수냐, 심판이냐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선수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 공급자를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필요해요.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어떤 때는 선수로, 공기업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선수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심판의 역할을 하죠. 공정거래위원회든지 법원이든지 여기서 이제 법이죠. 법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드느냐,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군가는 공정하지 못하게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리천장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government intervention, 그랬죠? 규제라고 하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게 섞여 있는 혼합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믹스드 이코노미.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경제에서는 기업과 공급자와 소비자가 활동을 하고 그 시장이 실패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 여기서 그림으로 따지면 영어로 이렇게 되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러한 정부의 기능을 1959년에 제정하게 기초를 쌓은 머스그레이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실제 정부는 공무원이 뭘 하느냐. 첫 번째, 생산자로서 공공재를 공급한다. 이건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을 통해서 국민이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두 번째 기능은 소득 재분배. 그래서 시장에 다 맡겨놓으면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거 소득 재분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즘처럼 그 트럼프가 전쟁을 해가지고 유가가 오르고 막 경기가 이렇게 요동칠 때 있어요. 이런 때는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크게 변동될 때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그 기능도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어떻게 따지는가?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1인당 GDP가 얼마인지, 그리고 국민은 얼마인지, 환율은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나오고 이것을 중국과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 계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의 차이는 생활 수준의 차이를 말해요. 그죠? 인구 차이는 인구는 국력에 영향.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 1인당 국민 소득 곱하기 인구 수를 해야 국력이 나와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은 한참 낮지만 우리보다 국력은 10배도 더 커요. 왜냐면 인구가 14배잖아. 14배가 뭐야? 28배죠. 우리나라 5천만 명, 중국은 14억이니까. 인구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 국력의 차이가 나타나. 미국은 인구는 3억인데,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보다 좀 높죠. 한, 2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5, 6, 36배.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그러면 12배의 국력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 전체 GDP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PPP valuation하고 current price라는 게 있는데, 뭐 전문 용어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옆에 것만 보면은 왼쪽 것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력으로 따지면 13등 정도 한다. 경제력으로 따진 국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3만 5천 불 달러 1인당 여기다 5천만 명을 곱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년에 얼마야? 2,400조 원 정도를 만들어낸다. GDP, 그 1인당 GDP라고 부르죠. 1인당 GDP가 2,400조, 2,40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중앙정부는 뭔지 지방정부는 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정부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중앙정부를 국가라고 부르고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론적으로는 국가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공무원, 네이션와이드, 국가 전체에 관련된 거예요.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은 국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17개로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광역자치단체, 그것을 다시 229개로 나눠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래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네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이렇게 이야기. 이거는 지역에 특화된 지역복지사업,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키우는 거. 이런 쪽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죠. 2학기 때 지방자치를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제 광의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 협의로는 이제 행정부 중심으로 한다 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는 18부처였는데 이제 지금 음, 이재명 정부 때는 19부가 됩니다. 나중에 정부 조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개의 중앙부처가 있다. 특징적인 거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었고 예산부는 기획예산처 그래가지고 총리 밑으로 처로 들어갔죠.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것이 저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부였는데 기후에너지 전력산업을 이제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환경부로.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이렇게 부르고 옛날에 여성가족부 그랬는데 그거는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른다. 이 밖에도 이 밖에도 정부 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 방통위도 옛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요거는 정권 때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돈으로 따지면 이제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서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어떻게 돈이 나오고 어디다 쓰는가 있잖아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라 살림이라고 하는데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무행정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되고 제가 시간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년에 750조, 750조라는 돈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조세라고 하는데 조세에는 25개가 있다고 그랬죠.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게 그중에 14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이렇게 나뉘고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이 세금이 거치지 않는 세계를 지하경제라고 부릅니다.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 그다음에 세금 이외에 정부 수입이 생기되죠. 그래서 세외 수입.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금이라는 게 붙어요. 기금 수입.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담배 한 갑에는 쳐보세요. 인터넷에 AI한테 담배 한 갑에 얼마, 정부가 얼마를 버는지, 그 안에는 얼마의 세금이 붙어 있는지, 또는 기금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추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자세한 국세, 세외 수입, 기금 이런 것들을 따져본 건데 이것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우리는 보통 16개, 16대 분야별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기 편하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일반 지방행정이라든가 공공질서, 통일외교, 국방. 국방에 얼마를 써요? 60조 원 씁니다. 교육에 90조 원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회복지. 사회복지에는 230조 원을 씁니다. 이런 것들 대략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17개로 나눠서 17개로 나눠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 밑에 다시 대전시 같으면 또 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우리는 대덕구에 속해 있죠. 대전시에는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이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일정한 구역, 즉 행정구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른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이 뭐냐? 그거는 스스로 우리 지역의 일은 내가 스스로 할게. 중앙정부 개입하지 마. 그렇죠? 이런 걸 자치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행정구역이라고 하고 하는 일을 지방사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왜 자치가 필요하냐? 인간은, 인간은 자유로울 때 더 행복해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때도 행복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그게 자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먼저 하고 중앙정부는, 국가는 나중에 개입하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하고 뭐 결정할 때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보조로 참석하고 내가 주체니까 내가 먼저 결정해서 할게요. 엄마,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보조해달라고, 보충적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걸 보충성의 원리 또는 하위정부 우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음, 지방자치론 수업을 듣게 되면은 뭐 더 배우게 될 테니까 이 정도로 맛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합쳐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사무는 스스로 정말 고유한 일하면 자치사무라고 하고, 정부가 이거는 너가 좀 내 일인데, 주민등록 업무가 그래요. 내 일인데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기관 위임 사무. 또 개별 법령에 따라서 상위 지자체가 또 위임하는 거는 단체 위임 사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론 시간 때 다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한번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걷어들이는 돈은 지방세, 국가가 걷어들이는 돈은 국세. 우리는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 그래서 합쳐서 25개의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가 뭔지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의 종류가 어? 지방 교부세라는 게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행정학과 나오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그래서 보조를 받는 돈과 스스로 번 돈, 스스로 번 돈, 지방세로 걷어들인 돈은 자체 재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원은 의존재. 여러분들도 알바를 해서 번 돈은 자체 재원, 엄마 아빠가 트랜스포, 엄마 아빠가 준 돈은 용돈은 의존 재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쓰느냐? 자체 수입으로 115조, 이전 수입으로 뭐 합치면은 140조 원 되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쓰는 돈은 약 300조 정도 매년 쓴다. 어디다 쓰느냐? 여기도 제일 많이 쓰는 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에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인력 운영비, 그 다음에 환경, 교통, 교육 이런 쪽에 돈을 쓰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전시입니다. 대전시는 1년에 얼마를 쓰느냐? 한 6조에서 7조 원을 씁니다. 또 일반에게, 특별에게, 또 여기는 기금이 안 들어가 있죠. 일반에게, 특별에게만 합쳐도 일반에게 5조 5천억, 특별에게로 1조 1천억 이렇게 쓰고, 우리 상하수도 사업에만 공기업 특별에게로 3천억 원 정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대전시장이 되면 1년에 얼마를 쓴다? 1년에 7조 원을 다룰 수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걸 해볼게요. The condition of man is a condition of war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응? 뭐예요?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everyone against everyo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던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가 없는 상태는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다. 이런 표현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정도 행정학을 하려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5장에 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